유준호 작가의 김강사와 T 교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문화 비판해란이요. 선생님이 그 회원으로 굉장하게 활동하신 것은 학생들이 모두들 압니다. 서식기는 빙글빙글 웃으며 대답하였다. 아니요, 그건 무슨 잘못이겠죠. 나는 그런 애는 잘 모르는데. 김만필은 모처럼 얻은 그의 지위와 자기의 양심가를 저울에 달아가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러세요? 스즈키는 몹시 의외라는 표정을 하면서 그 회가 해산할 때 선생님이 일장 연설까지 하셨다는데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또 그 사실은 지금의 김강사로서 결코 후회하는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 자기의 현재 지위에 불리한 이런 소문은 어디로부터 나는 것일까? 김강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생각해 보았으나 자기의 과거를 암직한 사람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 소문은 대체 어디서 들었소? 요즘 다카시라는 학생이 T 교수한테 놀러 갔더니 T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T 선생님이 뭐라고? 김 선생은 그만 침 수짓이라고요. 스즈키는 김강사의 질문에 고만 견문쩍어 얼굴이 붉어지며 웃는 얼굴을 지었다. T 교수는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사실을 알았으며 알았기로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학생들에게 펴놓는 것일까? 필연코 그것은 무슨 기교로 쓰는 것에 틀림없다고 생각되었다. 이것은 정령코 김강사를 먹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김만필에게는 오늘 자기를 찾아와 독일 문학으로부터 히틀러와 파시즘과 현 사회 정세의 공격까지를 탁 터놓고 이야기하던 스즈키의 본심까지도 의심되기 시작하였다. 의심을 시작하고 보면 다음 끝이 없었다. 대체 계약식 다음 날 왜 T 교수는 유난스럽게도 스즈키의 험담을 자기에게 들려주었을까? H과장 집에서 만나던 날 밤에 왜 T 교수는 자기에게 한턱을 써가며 친절을 보여주면서 슬그머니 자기의 비밀을 아는 것을 암시하였을까? 그리고 이 스즈키란 학생은 사실은 T 교수와 한통이어서 오늘 김만필의 본심을 한번 떠보러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김만필은 공연히 모든 것이 무서워지며 앞에 앉았는 스즈키의 얼굴이 새삼스레 쳐다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즈키는 김만필의 표정이 벼랑간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도리어 의외라는 듯이 김만필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김만필은 이놈이 이렇게 순진한 채 하고 있어도 실상은 T 교수의 스파이이기 쉽다 하고 생각하니 스즈키의 그 놀란 듯한 표정이 도리어 가증스럽고도 무서웠다. 스즈키는 흥이 깨진 듯이 한참 앉았다가 모자를 들고 일어선다. 그의 얼굴에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미처 결단을 못해 공각하는 표정이 떴다. 일어선 채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는 결심한 듯이 소리를 낮추어 사실은 선생님께 청이 있어 왔는데요. 하고 김만필의 얼굴을 잠깐 쳐다보고 우리 반 안에 조금 생각 있는 동무 몇이 모여 독일 문학 연구회 그룹을 만들었는데 선생님 좀 참가해 주시지 못할까요? 스즈키의 목소리는 몹시 진실하였다. 그러나 불안과 회의에 쪼들린 김만필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를 해하려는 흉계로만 들렸다. 바빠서 난 참가 못하겠소. 그는 단번에 스즈키의 정을 딱 거절했다. 선생님 틈 계신 대로라도. 스즈키는 다시 열심으로 청했다. 몹시 바쁘니까 도저히 못 가겠소. 김강사는 여전히 딱 잡아떼었다. 정 그러시면 하는 수 없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스즈키는 몹시 실망한 낯으로 모자를 빙글빙글 돌리며 대문을 나갔다. 스즈키가 찾아왔다 간 후 김만필의 우울은 한층 더 심했다. 일종의 강박관념에 쪼들리는 정신병자같이 김만필은 항상 무엇인가 마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우울은 또 그의 태도를 한층 더 비겁하게 하였다. 그는 S 전문학교에 가면 어째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며 공문하는 것 같아 점점 더 동료들과 말을 하기도 싫어졌다. 교장도 T 교수도 H 과장까지도 영영 찾아가지 않았다. 그래도 T 교수는 가끔 자진해 김 강사를 찾아와 말을 붙였지만 교장은 가을 이후 겨우 두서너 번 난가에서 마주쳐 간단히 인사를 교환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날이감을 따라 김 강사는 S전문학고 직원 사이의 공기를 차차로 짐작하게 되었다. 자세히는 모르나 지금 세력을 잡고 있는 교장과 T 교수의 일파가 대가리를 휘젓고 있고 그에 대항해 물리학의 S 교수와 독일어의 C 강사가 대립해 있는 듯 싶었다.
김만필은 그 어느 편에도 가담할 이유도 자격도 없었으나 교정과 T 교수에 대한 반감 때문에 슬그머니 C 강사 편으로 동정이 갔다. S 교수는 교장 반대파라 해도 비교적 든든한 지위를 갖고 있었으나 C 강사는 까딱하면 이 두 파의 알력이 희생이 될 듯 싶어 가부의 서름은 가부가 하는 격으로 그에게로 동정이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C 강사의 심술궂게 된 얼굴과 김 강사의 히포콘드리는 결합될 기회가 없이 지냈다. 흐린 하늘에서 가느다란 눈발이 날리고 가게 처마마다 세모대 매출에 붉은 깃발이 휘날리는 연말이 가까운 어느 날 아침, 김 강사는 수업하러 들어가다가 낭하에서 T 교수와 마주쳤다. 몹시 춥습니다. 대단히 추운데요. 인사를 던지고 지나려니까 T 교수는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저 잠깐만 하고 돌아서서 김 강사를 멈추었다. 저 이런 말씀은 하기가 좀 못하고먼도 하고 T 교수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소리를 낮추어 긴상, 가을 생각하세요? 저 H과장 집에서 만나던 밤.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김 강사는 잠자코 T 교수를 쳐다만 보았다. 교수는 여전히 웃으며 내가 가자 상자 들고 간 것 보았지요. 세상이란 다 그런 게입니다. 우리 교장도 그런 것을 대단히 생각하는 사람이니 연말도 되고 하니 한번 가자나 한 상자 사가지고 찾아가 보시란 말이요. 김 강사는 할 말이 없어 얼굴을 삐뚤어뜨린 웃음으로 대답하고 그대로 교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가르치는 데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T 교수의 그 말에만 정신이 팔렸다. T 교수는 대체 무슨 동기로 자기에게 그런 말을 또 들려주는 것일까? 친절인가? 조롱인가?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T 교수의 그 말로 교장이 김 강사에 대해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밤에 김 강사는 명치옥에 가서 서양 과자를 한 상자 샀다. 윗덮개에 교장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자기의 명함을 붙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동시 두 가지 의사가 싸우고 있었다. 창피하다. 아무리 자리를 위해서라도 해도 차마 이 짓만은 할 수 없다. 이제 이왕 노염을 산 다음에야 이까지 과자 상자를 사다 주면 뭘 하느냐. 도리어 노염을 돋을 뿐이다. 내가 이것을 사다 주면 등 뒤에서 티가 그 능글능글한 웃음을 띠고 나의 어리석음을 조소할 것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않아. 이것이 세상이 아닌가. 나는 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또는 나의 어리석은 심정을 조롱하는 사람을 도리어 경멸하면 그만 아닌가. 선물을 보내는 것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은 나의 인격이 아니라 도리어 받는 자의 인격이 아닌가. 그러나 김 강사는 드디어 그 과자 상자를 교장의 집에까지 가져갈 용기는 없었다. 전차를 타고 가다 말고 중간에서 내려 한참이나 헤매다가 생각난 것이 욕심쟁이로 일가간에 돌림뱅이가 단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뜻아니한 선물에 무슨 영문을 모르고 그러나 넌지시 과자 상자를 받아들였다. 어느덧 동기 휴가가 되고 새해가 되고 다시 학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김 강사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이고 외국서 온 신문, 잡지는 겉봉도 안 뜯긴 채 방 안에 흩어졌으나 그것을 정돈하기가 싫었다. 김 강사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밥을 한술 떠놓고 바람 부는 거리로 헤매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피곤하면 거리에 갑자기 많아진 찻집을 찾아 정신 나간 사람같이 앉아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피곤을 느꼈다. 감당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다. 어느 편으로 오든가 그는 그 모순이 터져나갈 길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그것을 구할 방도와 용기가 없는 것이었다. 레느 루이 빈트 레느 루이 빈트 그는 건태로워졌다 라는 뜻의 프랑스 말. 벌써 7, 8년 전에 읽던 도대의 소설에서 우연히 기억한 이 짧은 구절이 무슨 깊은 의미나 가진 것처럼 매일같이 머리에 떠올랐다. T 교수는 겨울 동안에 몸이 한층 더 뚱뚱해진 것 같았다. 아무리 추워도 답답하다고 바지 밑에는 잠방이 하나밖에 안 입고 다니건만 얼굴은 기름이 번질하게 흐르고 붉은 빛이 이글이글하였다. 교무실 안은 그의 너털 웃음과 떠드는 소리로 일상 떠들썩하였다. 겨울 이후로는 그는 조선의 민속을 연구한다고 젊은 무당과 양금,
김 강사는 지금까지 T 교수와 접촉해서 유쾌한 기억을 가진 일은 한 번도 없었으나 어쨌든 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언젠가 같이 갔던 세르팡이란 찻집으로 갔다. 그러나 T 교수의 이야기는 또 언제나 마찬가지로 불쾌한 것이었다. 어제 저녁에 H 과장을 만났더니 긴상을 좀 만나자고 그럽디다. 우리 교장의 선미는 내가 잘 아니까 교전에도 무슨 과자 상자라도 갖다 주라니까 아마 안 그랬지요. 긴상은 실례의 말이지만 아직 세상을 모른단 말이요. 무슨 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어째 도무지 공기가 좀 재미없는 듯 하던걸. 아마 H 과장도 이 근래는 한 번도 안 찾아갔지요. 그것도 다 긴상의 섣부른 짓이란 말씀이요. 긴상으로 말하면 H 과장의 추천으로 들어왔겠다. 잘만 하면 차차 시간도 더 얻을 수 있고 할 텐데 왜 해탈을 한단 말씀이요. T 교수는 중심으로 김 강사를 동정하는 눈치를 보였다. 어찌 생각하면 그 말도 그럴듯한 말이나 김만필에게는 어째 T의 하는 말이 뺨치고 등 만지는 수작같이 생각되었다. 네, 잘 알았습니다. H 과장은 곧 찾아가지요. 그는 침이나 뱉듯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으로 곧 H 과장을 찾아갔다. 불안에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H 과장 집 현관에는 마침 손이 있는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응접실에는 H 과장 혼자서 앉아 있었다. 하녀가 와서 테이블 위에 찻종을 치우고 있는 것이 누가 왔다가 금방 간 모양이다. H 과장은 웬일인지 노기가 등등에 앉아 있었다. 일상의 그 온유하던 안색은 간 곳 없고 독살스러운 눈으로 김만필을 노려보았다. 목을 화라했나? 그는 김만필이 방을 들어서자마자 대고 쏘았다. 김만필은 너무나 의외여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겨우 대답하였다. 티 말이 가장께서 좀 만나자고 하신다기에 만나자고 해야만 만나겠나. 자네한테 기나할 때는 자꾸 찾아오고 자네한테 일 없이 되니까 발을 뚝 끊는 그런 실례의 경우가 어디에 있나. 그러기에 조선 사람은 배은망덕을 한다고들 하는 게야. 잘못되었습니다. 김만필은 앉지도 못하고 가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하녀가 차를 가져왔다. H 가장은 노한 소리를 한층 높여 자네는 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나. 나는 자네만 믿었지. 남을 그렇게 깜짝같이 속여 남의 얼굴에 똥칠을 해주는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제가 가장님을 속이다니요. 속이다니요. 자네는 나한테 와서 취직청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 사상 방면에는 절대로 관계 없다고 그랬지. 그래, 그렇게 남을 깜짝같이 속이는 데가 어디 있나. 올 곳이 온 곳이다라고 김만필은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되고 보면 어디까지 한번 버텨보는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상이니 무언이 그런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더군다나 가장님을 속이다니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그래도 자네는 나를 속이려나? H 과장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찻종을 덜그럭하고 놓고 의자를 뒤로 떼밀며 몸을 벌떡 젖혔다. 그때 이웃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언제나 일반으로 본 콧물결이 넘실넘실하듯 온 얼굴에 번글번글 미소를 띤 T 교수가 응접실로 들어왔다. 김강사 T 교수는 어떠한 사람인가? 김강사 T 교수는 1932년 유진호 작가가 신동호에 발표한 단편소설입니다. 일제강점기 물질만능주의에 의해서 파멸되어가는 지식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익히지 못한 지식인 김만필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아첨과 비겁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 T 교수를 설정하여 당대 지식인의 삶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이상과 현실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지식인의 고뇌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 소설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김만필은 동경제국대학 동문과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사립전문학교의 시간 강사로 취직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동경제대 시절 자익단체에 가담했던 각오로 인해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이지요. 이 작품은 이 같은 지식인의 순환을 중심으로 하면서 김만필과 일본인 T 교수 사이의 갈등을 통해 서로 다른 유형의 지식인의 심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T 교수가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는 처세에 밝은 인간형이라면 김만필은 타락한 현실에 자신을 적응시키기 위해 타협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는 현실과의 타협을 위해 대학 시절 진보 사상에 경도되었던 자신의 과거를 감추지만
결국 발각되고 말지요. 이 작품은 김만필을 통해 양심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불행한 시대에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해야만 했던 당시 지식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광사의 고뇌를 통해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1930년대 중반이 식민지 지식인들이 추구하던 이념과 현실적 조건이 서로 충돌하면서 정신적 갈등이 고조되었던 시기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인 문학운동은 일제에 의해 탄압을 받았으며 이 조직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문학인들이 검거되어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지요. 또한 만주사변 이후 지식인들에 대한 일제의 사상적 탄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광사와 티교수는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발표된 작품입니다. 김만필이 동경제국대학 시절 문학 비판의 해변으로 활약하고 독일의 자익 작가를 소개하는 글을 신문에 발표했던 과거 행적이야말로 김광사의 진실한 면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광사는 이 같은 진실을 알면서도 현실적 요구에 따라 이를 부정해야만 하지요. 이 작품에서 김광사가 겪는 비극은 현실과 이상의 모순, 즉 진실을 부정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이 소설은 당시 현실에 대한 비판의 동시에 김광사를 통해 허약한 지식인을 냉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